안녕하세요. 생명존중교육 자살 예방 부분 맡은 이나윤 강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 다른 사회적 경제 단체들이 생명존중 교육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환경 부문의 전문 기업도 있고 어르신들 또 실제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조금 어렵고 또 고귀한 어떤 마지막, 그 부분에 대해서 웰 에이징, 웰 다잉이라는 부분으로 생명 존중 교육을 하고 계신 단체도 있고요. 또 평생교육 측면에서 요즘에는 인문학적인 부분, 철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다른 것에 밀려 거의 뭐 자취를 감추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삶의 현장에서 그런 교육들이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되게 아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생교육 측면에서 어떤 인성에 대한 인성 발달 측면, 나를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공감하고 배려하고 이런 거에 대한 강의를 하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좀 더 세분화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살에 대한 부분, 사실은 가볍지 않은 주제고요. 또 쉽지 않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 자살 쪽에 포커스가 있다기보다는 예방하는 쪽에 좀 더 관련된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그렇게 극단적인 쪽으로 가기 전에 어떻게 회복해보자,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보자, 그런 측면이 강하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부터 나쁜 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온전히 키우고 이해한다는 것에 대해서 2일차에서는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오늘은 저희가 왜 자살 예방 교육을 하게 되었는지 기획의 배경 부분, 또 자살 예방 교육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적인 측면, 자살 위험군에 대한 얘기, 또 세대별로 어떤 자살 예방 전략이 있는지, 향후에 콘텐츠 개발할 때에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저희들이 함께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는 차원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한국 사회가 최근 몇 년 동안 초고령 사회에 올해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어요. 예상보다 빨리 진행이 됐고, 사실 초고령화와 저출산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출산 문제는 한 10년? 네. 10년 넘게 우리 사회, 국가가 굉장히 뭐 어떤 워닝을 막 주면서 장려하기도 하고 보조금 방식으로도 하기도 하고 뭔가 다양한 유인책과 그런 것들을 해왔죠. 그런데 요즘 방송에서
음, 그 연예인들이 굉장히 결혼하고 아이 낳아서 키우고 양육하고 이런 그 연예인들 특정 분들 정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방송의 어떤 매스컴의 영향력이라는 것, 그런 측면이 되게 잘 발휘가 되었는지 지금 어, 잠시인 건지 아니면은 그동안 어, 결혼을 안 하고 미루고 했던 그 세대가 본격적으로 결혼하는 시기에 진입했는지 조금 더 통계적으로나 살펴볼 부분은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어쨌거나 지금 아이를 낳는 것이 조금 더 어, 필요한 일이고 또 결혼하신 분들이 하나였다가 둘을 낳는다든지 그것이 어딘 누군가에게 떠밀리듯이가 아니라 아이를 낳고 싶어서 이쁜 아이들 낳아서 사랑 주고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 부모로서 내가 부모됨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서 이런 이유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한다면 저는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그렇게 준비된 부모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 교육, 그 예비 부부를 위한 부모 교육이 별로 그렇게 어, 이 사회 저변에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요. 예비 커플들이 그런 뭐 혼수 준비하듯이 연애 기간 때 그런 걸 고려하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왔냐면 그런 게 없죠. 그전에도 없었지만 최근에는 사실은 이렇게 핵가족화 되면서 어, 집안에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 옛날 전통적인 가구에서는 나는 똑같이 막내 동생처럼 똑같이 나는 자녀라는 역할이지만 그 막내를 키우는 동안 훨씬 성숙해지는 위의 그 아이들, 꼭 부모를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한 그렇게 자라는 분위기였고 또 이 막내라는 이 아이도 이 마을의 수많은 아이들을 함께 마을에서 자라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막내지만 그렇게 막내스럽지 않은 네 그런 어떤 사회적 장치라면 장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모 되는 그 지금 청년들이 그런 경험이 없이 부모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자녀는 눈에 넣어도 아플 만큼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다 해줄 거야. 야단치지 않고 그냥 사랑만 줄 거야. 또 너무 경쟁이 심한 사회이기 때문에 어, 지금 타인을 배려할 필요가 없어. 너는 너만 챙겨. 너만 잘하면 돼. 음, 너만 훌륭한 사람 되면 돼. 뭐,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지금 키워지고 있는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글쎄요, 저는 좀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고요. 좀 더 예비 커플을 위한 부모 교육 필요하고 현재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나간 과거에서 좀 부족함은 뭐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뭐
저출산과 또 아이를 낳는 것과 이런 것만 강조하지 말고 어떤 양보다 질적인 측면도 많이 챙기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쩌면 지금 저희의 생명 존중, 자살 예방 교육에서 강조하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교육을 기획해서 이번에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이런 콘텐츠 안에서 조금 이따 이제 제가 그 내가 감히 가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어떤 심경이었을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나는 어떤 생명 지킴이로서 역할을 해야 될까? 그 사람을 위로하려면 어때야 될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몰입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저희가 그래서 몰입형 VR 콘텐츠들이 이 교육 안에 일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IT 기술을 활용해서 조금 디지털 조금 고급 디지털 콘텐츠들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뭔가 이것은 내가 살아보지 않은 그런 상황, 타인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것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개발한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살 예방 교육의 예산이 과거보다 많이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은 23년, 24년, 25년 제가 교육 쪽에 지역의 교육 쪽에 몸담고 있는데요. 교육 예산 많이 줄었고 R&D 예산 많이 줄었습니다만 자살 예방 교육 측면에서는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하는 좀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저도 좀 더 이런 것에 소명을 좀 느끼고 조금이라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우리 사회가 좀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좀 쉬쉬하고 언급을 피하고 네,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높은 자살률에 대해서 줄이는 방법은 이것을 금기시하지 않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이 자살 사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걸 행동에 옮기는 단계까지 가도록 이 사회나 내 부모가 이걸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거야. 이런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라면 그런 단계에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이행을 하는 것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도움을 받고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런 것이 살면서 누구나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고 안 하면 좋았겠지만 그런 파국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나 또한 했었어 라고 서로 말하면서, 근데 너도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또 오해해서 그럴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우리가 품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를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자살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고,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다양한 이유들이 또 존재하잖아요. 어, 그,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좀 흑수저 쪽이라서, 부단히 열심히 했고, 노력했고, 또 허투루 살지 않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삶이 그렇게 윤택해지지 않고, 또 저는 아직도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그동안 쌓여진 저의 경험이 경륜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해도 지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이를 좀 늦게 낳아서 키우는 40대에 벌써 경력 단절 몇 년 만에 다시 사회로 복귀를 하고 싶은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법인과 또 외국법인에서 회계를 했던 사람인데, 서류를 통과해 본 적이 없어요. 그 회계 쪽으로는 경력이 10년이 넘게 있었던 사람이고, 그 감각이 죽은 것도 아니고, 여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수없이 넣은 그 구직 생활에서 엄청난 실패를 맛봤거든요. 그러면서 그 분야로는 힘든가 보다, 다른 분야를 준비해야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상담은 왠지 정년이 없는 것 같고, 또 제가 저를 이제 많은 그 경험을 통해서 저를 이해했을 때, 약간 어쩌면 이게 소질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지금 이렇게 직업적으로 준비하기까지, 정말 다시 태어나서 또 공부하고 또 직업을 갖는 그 과정을 다시 한 것처럼 엄청난 기간과 에너지와, 네, 음, 이런 우리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력단절 여성분들의 설 자리가 없는 부분, 또 유리천장 같은 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외국 여행 갈 때 그 우리나라 그 항공기만 타지 않고 외국 항공기를 타보면 그 스튜어디스, 스튜어드 이런 분들이 나이가 엄청 많은 분도 있고, 또 덩치나 외모 면에서 그냥 우리 되게 일반 사람 같은 그런 분들이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연세에도 스튜어디스나 스튜어드를 할 수 있구나. 건강, 뭐 혈압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건강 문제만 뒷받침이 되면 일할 수 있구나. 되게 부러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스튜어디스 분들이 어느 일정 연령이 되면 비행기를 타지 않고 사무직 쪽이거나 뭐 관리직 쪽이거나 그런 쪽으로 물러나거나, 뭐 본인이 원해서 하실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맞닥뜨리는 현실 부분이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그거 이외에도 뭐 그 유사한 사례는 너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물론 이렇게 말씀하면 드리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더 오래 일하게 해주세요라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러면 청년들은 더 진입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동의하는 바는 그 임금 피크제라는 거예요. 조직도 나이 많고 경력이 많지만 어떤 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속도는 좀 느려질 수 있는 인지적인 그 속도는 점점 이제 또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일정 연령 이후의 분들이 일하고자 할 때에는 경력은 많지만 임금 피크제를 적용해서 훨씬 더 그 사회에 내가 진입할 때 받았던 연봉 수준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그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살 수 있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또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기업 문화, 사회 문화와 시스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 함께 사는 것에 우리는 공감하고 배려하면서 같이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또 말씀 드려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자살 예방 적용 대상 그룹 측면에서 성격 유형별 위험 요인이 있고 기질 연구 기반 분석이 있을 거잖아요. 선천적인 부분이 있고 후천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 성격적인 유형에서는 그 우리나라에서는 좀 아직 외국의 사례만큼 많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거 기질성격 검사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측면이 기질이 극단인데 성격적으로도 성숙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그 유형을 분류해서 성격장애 어떤 종류의 성격장애다라고 좀 분류를 해서 이분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런 어떤 그런 이론, 이게 외국에서 온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은 성격장애에 대한 그 뭐라 그러지, 전문 클리닉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어, 한국적 문화 자체가 이렇게 상담이나 카운셀링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이제는 조금 방송에서도 다루고 하면서 그래 상담 받자 이렇게 하는 게 조금씩 공론화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도 어떤 문제 있는 사람들이라는 어떤 그런 라벨링 되는 거, 이름 꼬리표가 붙는 거, 또 뭐 심리치료 받으면서 약을 먹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은 시시하는 분위기가 이런 부분 또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치료를 그렇게 오래 받는 일정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느야 실질적으로 어, 도움이 된다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끝까지 뭐 기승전결처럼 상담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서로가 합의하고 좋은 어떤 그 뭐라 그러지, 예후를 보여서 이제 서로가 이제 상담을 종결할 때가 됐구나 해서 마칠 때까지 가는 경우가 저희 지역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담센터에서도 드랍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를 많이 봤고, 그래서 이런 성격장애분들은 그렇게 짧게 치료가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질적으로 이게 선천적인 걸 오랫동안 있었고, 본인을 잘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길게 가져온 데다 가운데 성격이 이제 붙어서 인성을 이루고 있는 어떤 긴 역사가 있고, 그걸 받아들이기까지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고, 또 가정 단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협조 체계도 좀 미약한 것 같고 쉽지는 않다라는 걸 현장에서 좀 많이 봅니다. 이건 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살 예방 적용 대상 그룹 중에는 이것도 기질 성격 연구에서 많이 나온 건데, 이제 아까 장애 성격 장애 부분이 많이 파악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네. 우울 성향, 우울 장애 쪽하고 불안 장애, 이거는 모든 심리적인 어떤 문제와 이걸로 인한 어떤 행동 문제, 양상들이 이거는 어디에서도 많이 걸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경계선 성격하고 양극성 장애 좀 사실 굉장히 고치기 어렵고 다루기 어렵고 내후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릴 때 기질 검사를 했고 그 기질 검사와 또 그 한 사람의 청소년 얘긴데요. 청소년이 극단적 기질을 갖고 있고 얘가 이대로 그냥 그 인격이 형성되는 걸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런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는데 하고 그냥 두는 것보다는 저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크면 훨씬 낫다라는 건 너무나 많은 그 좋은 사례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네. 자살 예방 적용 대상 상그룹 한번 볼까요? 환경 상황 요인이 있어요. 그 경제적 어려움은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이걸 전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근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때 그 경제적 어려움을 낳게 한 그 선행되는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본 원인.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고 어떻게 쉽게 해결이 안 될 때에는 근본 원인을 다뤄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관계 상실에서 오는 이게 좀 되게 크죠. 이 상실감이. 네. 이 상실감도 PTSD처럼 뭐죠? 정말 괴로운 기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그걸 내가 처리해내지 못하고 나 괜찮아 하고서 그냥 어떤 그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자식을 먼저 떠내보냈을 때 그냥 나 괜찮아 하고 빨리 회복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분들, 아무렇지 않은 척이라기보다는 괜찮은가 보다 그냥 그분이 그렇게 간주를 한 거죠. 마음에서 마음을 먹으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힘들어서 그렇게 도망을 나오는 케이스도 많아서 이게 언제 갑자기 트라우마처럼 그 사람에게
세게 음, 어려움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따라가겠다. 어, 이런 결론을 내릴 때가 있는데 참 가슴 아픈 거잖아요. 음, 또 그래서 관계 상실의 어떤 그런 어, 경험이 있는 분들은 좀 주기적으로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그, 그 일은 그 사람 얘기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좋았던 얘기,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편안해질 때까지,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과정인 건데, 어떤 사람은 49제 뭐 이런 거 하는 동안 정말 쿨하게 이게 잘 떠나보냈다. 그곳에서 먼저 자리 잡고 잘 계실 거야 하고 정말 이렇게 의연하게 뭐 이렇게 잘 떠나보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4년이 지나도 40년이 돼도 한결같이 힘든 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달라요, 사람은 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때에는 옆에서 계속 좀 이 상실감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생명지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직장 스트레스. 이것도 정말 크죠. 저도 경험을 해봐서 직장에서 저는 괴롭힘을 당해봤고요. 어, 뭐, 제가 아닌 다른 요인 때문에 너를 소외시킬 거야. 뭐,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고요. 또, 뭐, 어떤 성과를 막, 이렇게 푸시를 하잖아요. 이게 뭐 중요한데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내 삶을 갈아 넣어야 되지? 라는 그, 좀, 그런 상황까지 푸시를 당할 때가 있어요. 알죠, 알죠. 정말 힘들죠. 음, 그러게요. 음, 지금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음, 음, 이게 해결책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이렇게 딱 답을 내어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좀 청년기나 중장년기에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주변에 있는 나름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하고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단박에는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 어, 이 직장 내에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것이냐 이 직장에서 머무른다고 하여도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내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어떤 그런 적응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음, 그런 거에 의해서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든지, 네. 그럼으로써 우리가 극단적인 단계까지 안 갈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학업 부담. 우리나라 뭐 유치원 때부터 벌써 대학 가는 거에 대한 어떤 학업적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너무하는 거예요. 아동학대예요. 음, 진짜 아이들이 진로 목표가 생기고 정말 자기가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어떤 분야를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내가
성취를 누리고 싶어서라도 열심히 정진할 거거든요. 그 전에 최소한으로 학업은 저는 어, 유지 정도로 아예 학교 적응을 포기할 것 같을 때 포기는 하지 말고 그냥 어, 학교에서 벌어지는 많은 교육 중에 네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그 어려운 것은 요 정도 유지하는 선에서 네가 어느 정도 노력하면 될지 그냥 같이 견뎌주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성적이 안 좋다고 그것을 야단을 칠 게 아니라 어려워하는 과목이 있을 때 그 과목이 너한테는 어렵구나. 성적이 이래서 실망스러워. 아유, 아유, 엄마도 마음이 짠하네. 너 고생했는데. 막 이러면서 같이 견뎌주고 이렇게 해주다 보면, 또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더 들거든요. 그러면은 조금씩 또 그 과목을 극복하는 어떤 그런 기질을 아이가 발휘하게 되는 날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버텨주는 부모가 되기를 학업에 대해서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고립 부분은 점점 그런 사회가 되고 있어서 이제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좀 외로운 고독감. 이제 고독은 쇼펜하우어인가 그분이 인간은 원래 고독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독을 즐겨야 한다. 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그래요. 부모가 언제까지 따뜻하게, 음, 사랑만 주고 계속 그, 음, 그러고 있을 수만도 없는 노릇이고, 부모도 이제 부모의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독립하는 이제 자녀의 입장에서 정말 나밖에는 없는데 믿을 건 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식이 맞닥뜨려서 이제 그게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해도 완전히 그 부분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는 다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할 때 따로 또 가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음. 내가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되지만 그래도 계속 같이 있고 싶어. 늘 같이, 완전히 같이, 항상 같이.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 같이 할 때도 있고 따로 또 나만이 홀로 내가 또 버텨야 되고 내가 또 적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런 걸 적절히 균형되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게 사람이 큰 성장한다면, 그 잘 연습이 되어 있다면 노년기 또한 스스로 노년기도 풍요롭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양이 많네요. 자, 그 다음 부분을 잠깐 더 보자면요. 환경과 상황에 따른 스트레스는 자살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아까 트라우마는 외상 후 스트레스 PTSD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점점 기후 위기가 되면서 그 어떤 뭐 수해나
저번에 우리 그 뭐지 산불 정말 그 트라우마로 남을 것처럼 뭐 무시무시했잖아요. 화마였잖아요. 그런 어떤 환경적 요인의 변화로 인해서 불안정하게 되고 많은 것을 상실감을 겪은 분들이 또 시리에 빠지죠. 예, 그건 재난 무섭습니다. 그런 분들이 잘 또 다시금 살아갈 의지가 생겨날 수 있게 옆에서 많이 도와야 하죠. 그 다음, 만성질환. 점점 이제 그 죽을 때까지 그 약을 먹어야 해. 이제 암도 만성질환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당뇨, 고혈압, 암, 뭐 너무 많은 만성질환들이 생겨나면서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삶이 엄청 피폐하고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그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시는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그분들 어느 순간에는 아픈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자식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자랑거리 막 얘기하시다가 막 주제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나빠진 것 같지만 또 차라리 내가 눈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의 피부의 노화와 이런 거에 좀 둔감해진다든지 다른 측면들이 늘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 유쾌하지 않은 자극을 계속 꼭 말한테 이렇게 다른 데는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뛰어라고 하는 이렇게 하는 그거 뭐라 그러죠? 그걸 쓴 것처럼 거기에만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터널적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그게 물론 그게 이제 좋은 자극이라서 나에게 늘 도움이 되는 거라면 그럴만 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향락이나 이런 거는 아닐 거고요. 그래서 좀 멀리서 넓게 보는 시각도 필요하고 가까이서 또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하는 시각도 필요하고 좀 더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웰 에이징인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중독과 의존성의 문제도 이게 정말 그냥 그분의 그런 중독에 빠진 분들이 그냥 그 사람이 좀 그 사람 잘못이야. 그거 하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 경마, 도박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현금을 들여갖고는 도움이 안 되고 계속 문제를 키운다는 거. 그 다음에 뭐 그런 어떤 탕진을 할 수 있는 재산이 뭐 다 그분 이름으로 돼 있다든지 이런 상황은 그런 그 문제로 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적절히 그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서로가 소통을 해서 문제를 좀 예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합니다. 청년층의 자살 현황과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년 사망 1위의 원인은 자살이다. 10대, 20대, 30대가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또 그 중에서 37.9%가 정신장애 관련 증상으로 나와요. 우울증이나 또 어떤 물질,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내려가 있고 또 어떤 중독에 관여하는 그런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연령대가 내려갔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나이가. 그랬고, 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제가, 뇌 연구 하시는 분들이 한 연구 세미나에 갔을 때 들은 얘기로는, 음, 지금 아동 청소년이 2, 30년 전 아동 청소년이 자랄 때보다 안 좋은 환경인 것이 뇌를 그 뇌가 다르게 자랄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뭐냐, 도파민의 문제. 도파민이 행복에 관여하는 물질이긴 한데 어, 너무 요즘 아이들은 자랄 때부터 센 자극을 자주 오래 뭐 심지어는 갓 태어난 애기한테 이렇게 폰, 태블릿 주면서 그거 엄마 아빠 밥 먹을 동안, 엄마 아빠 쉴 동안, 엄마 아빠 지금 야외에서 어른들하고 좀 술 한잔 하는 동안 계속 아이들한테 그런 걸 준단 말이죠. 우리 어릴 때 그냥 착한 그림책, 동화책 보는 거랑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너무나 센 자극인 거죠. 빨리 지나가고, 색깔 화려하고, 움직임, 뭐, 소리, 뭐, 너무 많은 부분에서 센 자극인 거예요. 그런 센 자극에 의해서 아이들이 막 보고 놀라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것을 근데 상호작용하면서 하면 모르겠는데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게 도파민 기제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또 뇌의 다양한 그 발달에 어떤 그런 것들에 다 영향을 줘서 여기 전두엽 발달도 요즘 아이들이 확실히 좀 이 조절이 잘 안 되고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한 부분에 구조적 그 어떤 차이를 가져오게 하고 어떤 뭐 구조뿐만 아니라 이게 화학적인 어떤 그런 것도 달라지고 다양하게 지금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그렇게 센 자극을 통해서 즐거웠는지 모르지만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요. 어느 수준이 돼도 훨씬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즐겁고 싶잖아요. 근데 그 즐거울 때는 수준에 이르르기 위해선 훨씬 더 센 자극이 필요하다라는 게 웬만해서는 쉽게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좀 저는 지금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가 지금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해서 그렇게 어린 아이들한테 그렇게 안 줬으면 좋겠고 물론 안 주는 동안 부모가 다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고 힘들어요. 예, 저 그렇게 키우는 동안 진짜 저도 막 우울감이 올 지경으로 나에게는 쉼이 없네 라고 하면서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거는 알죠. 알지만 그 부작용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뭐 도파민이나 뭐 이런 기제에 대해서는 또 이런 거는 큰 병원 가야 이 사람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르구나, 다른 피지컬 어떤 조건과 다르구나라고 했을 때 또 약물적 요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도움을 줘야죠. 그냥 그러려니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대인관계 문제. 어릴 적에 그냥 둥글둥글하게 형제자매가 많고 마을에서 함께 크는 그런 스타일에서 큰 친구들은 되게
밝고 진짜 성격 좋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아팠기 때문에 밖에서 못 크고 그냥 집에 혼자 소일하면서 컸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 문제가 되게 어려운 난제였거든요, 저에게. 근데 지금 아이들이 저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논문의 주제를 성인애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모하고 자녀가, 이 어린 아이가 부모와 맺은 그 관계가 그 내적 작동 모델이라 그래요. 다른 페이지에서 이거 다루어질 것 같은데, 내적 작동 모델로서 이 모델이 딱 형성이 되면 이게 그냥 더 넓은 공간에 그걸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내가 신뢰관계를 잘 맺고 안정애착이 된 친구들은 그 다음에 친구를 사귀면서 우리 부모와 비슷한 유형의 안정된 사람들을 잘 만나고 그들과 잘 관계를 맺으면서 어, 잘 가겠죠.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에는 또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요. 이 친구가 뭐 안정애착을 맺을 때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얘가 굉장히 극단적인 기질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서도 부모가 굉장히 참을성 있고 뭔가 끊임없이 이렇게 베푸는, 어,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온전히 막 모든 것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헌신형이어서 얘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반복하고 잘 안내하고 이러면서 만약에 했는데 그 기질에서 성격으로 가는 동안 이 아이가 성숙화 과정을 제대로 겪었다면은 계속 극단 기질이어도 이 친구는 성격적으로 원만하게 잘 컸겠죠. 근데 그러는 가운데 뭐 예를 들면 갑작스런 사고로 뭐 부모를 잃고 뭐 이랬다면 그걸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방해를 받은 거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뭐 부모를 잃은 상실감뿐만 아니라 그 기질의 그런 부분이 이 사회로 나왔을 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불리한 기질이었을 때 말인 거죠. 어, 그러면 이 대인관계 실패하고 나는 우리 부모는 나한테 잘했는데 왜 내 친구들은 이 학교 아이들은 왜 안 되는 거지? 왜 얘네들은 나쁘지? 나쁘지라고 여기겠죠. 내적 작동 모델이 제대로 잘 이렇게 적용이 안 되게 돼 있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어릴 때 성인애착이 이 대인관계 성인기의 성인애착 문제에 영향이 있더라라고 하는 게 성인애착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하고 나는 관계는 별로였지만 사회에 나와서 관계가 좋아 라고 뭐 하는 경우도 또 다양한 케바케가 있을 수 있죠. 부모가 극단의 기질이고 아이는 원만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냥 아이가 잘 학교에도 적응할 수 있는 아이고 지능도 꽤 준수한 그런 발달을 보이고 있고 타고난 어떤 머리가 있는 거죠. 학교에도 잘 적응하고 있고 잘 크는 아이인데 부모가 엄청 까다롭고 엄청 어떤 욕구 수준이 높고 막 이런 부모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아이를 괴롭히는 것도 학대일 수 있는데, 그런 단계까지 만약에 했을 때 이 아이는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내가 성인만 돼봐라. 탈출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집이 아닌 곳을 가야 자기가 더 잘 살 수 있을 걸 기본적으로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친구는
오히려 사회에서 더 잘 지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모들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많아서 저는 많이 만나고 있고, 그런 어떤 자녀와의 어긋남을 돕기 위해서 나름 애는 씁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한국 노인 인구 통계, 그러니까는 세대별 어떤 부분을 자살 예방하고 관련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게 넘어가고요. 어, 최근 들어서 이게 그 뉴 노멀 그 시니어, 뭐 액티브 시니어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일 거예요. 뭐 주민자치센터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의 시니어 교육 이런 거 하면요, 굉장히 많이 몰리세요. 내가 지금 어, 휴대폰을 다양한 기능을 쓰고 싶고, 키오스크를 거침없이 쓰고 싶고, 남들한테 오 멋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도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유튜브를 그 어느 지금 어르신들이 보는 것만큼 몇 년 전에 이런 거 없었잖아요. 엄청난 저희 어머니가 유튜브를 보는 거 보고 보시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 어디 뭐 베트남의 어떤 그 상황극을 하는 어떤 그 그냥 생활의 일부분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건데 너무 재밌다고 하시면서 막 보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다르구나 지금 어르신들은 이라고 느끼는데요. 단지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이런 어, 미디어를 볼 때 보면은 편향성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좋은 콘텐츠와 좋지 않은 콘텐츠가 굉장히 대비되게 너무 걸러지지 않고 너무 많은데, 그런 거에 어르신들도 취약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막 디지털 그 뭐 보이스피싱도 당하시고 다양한 그런데 지금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러다가 어, 늙음하게 자산 다 잃으시고 또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자녀분들이 뭐 바쁘시지만 가끔 들여다보고 어떤 걸로 소일하시는지 살펴보고, 또 좀 걱정되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이런 관심이 필요해요. 이게 이런 부분이 또 생명지킴이로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요렇게 하고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네, 뭐 이거 일반적인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년층의 자살 위험 요인 중에 역할 상실로 인한 정체성 위기. 진짜 60대 그 은퇴자, 뭐 50대 은퇴자분들, 심지어 그 신중년 교육 서울에서 하는 거 일자리 재단이나 뭐 이런 데서 제가 면접에 뭐 서류에 뭐 몇 단계를 거쳐서 발탁이 돼가지고 참여를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중년 프로그램인데 30대 후반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와요. 신중년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이렇게 넓게 해석될 수 있구나라는 측면에 놀랐고, 그만큼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들는구나. 다들 나이 들어감에 대한 어떤 걱정도 있고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구나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아직도 한창 난 일할 수 있는데 내 몸이 이 나이에도 그래도 이렇게 작동하는데, 내 머리가 작동을 하는데 역할을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일할 기회를 잘 만나지 못하고 이랬을 때 나의 쓸모가 다했다라는 게 얼마나 상실감이 크시겠어요. 제가 40대에 느꼈던 뭐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음, 저 40대에 정말 슬펐거든요. 근데 이 연세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고 계속 교육만 또 들어서 다음 또 직업을 준비하세요 하기에도 좀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같이 준비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제 시니어 양성과정, 그 디지털 역량 강화 이런 걸 그 기업들 간 협력으로 해서 설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저희도 그것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게 많은 공공기관과 예산과 그런 기회들이 저희들에게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연락 주세요. 그런 갈 곳 몰라 하는 그런 자금들 있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좋은 곳에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아, 또, 뭐, 이런 측면 생각해 보셨어요? 1인 가구만, 어떤 그 자살의 그 위험한 대상으로만 볼 수 있지 않고, 3인 1가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느끼신답니다. 부부만 있는 게 아니라, 자녀가 약간 캥거루 그런 스타일인 거죠. 아직까지 부모에게 의존해서 사는 3인 가구일 때, 어, 부모는 일을 가리지 않고 그 자녀를 위해서, 또 삶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계속 경제 생활을 힘들게 고되게 하고 있는데, 계속 신세를 지는 어떤 자녀가 있을 때 그 부담감이 엄청나죠. 내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 많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IMF 때 뭐 중장년들 그때 엄청났죠. 지금도 경기가 안 좋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 생명지킴이가 많이 양성되고 있으니까 그때만큼 그렇게 사건 사고가 안 되고, 어떻게 좋은, 다시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로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잠시 너 늙어봤냐? 그런 서유석 씨의 2015년 이 너 늙어봤냐가 노래 제목인데, 사실 평상시에 제가 강의에서도 많이 쓰고요. 서유석 씨부터 시작한 줄은 저도 몰랐는데요. 이 노래 잠깐 듣고 오실게요. 네, 노년기 준비와 자살 예방에 대한 부분 하겠습니다. 개인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죠.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제는. 그래서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신체가 성장 발달을 하다가 이제 점점 퇴화의 길을 그 길로 들어서는 나이가 20세라고 하네요. 어, 진짜 그랬나요? 저는 최소한 한 40, 30대 후반부터 조금 다르다라고 느꼈었는데, 그렇군요. 이 부분을 저도 처음 알은 것 같아요. 아동 청소년 전공이다 보니까, 예, 이번에 점점 이제 우리 신중년과 노년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 청년기 때부터 내가 어, 시간이 생길 때마다, 또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 내가 계속 취미와 특기를 어떤 걸 갖는 게 좋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노년기에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삶을 살아나간다면 좀 더 풍요롭고 즐거운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왕이면 건강한 방식의 것들을 잘 찾아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비용이 어쨌거나 노년에 풍족한 삶이 언제까지 내가 산다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내가 준비해 놓은 이 자금으로 다 될까? 이런 게 사실은 되게 불안한 요인의 하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취미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사회적 관계만 또 그 중에서도 나를 힘나게 하는 그 관계, 그런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 어, 나한테 고맙고 잘해준 사람과 계속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서로가 잘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자살 예방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뭐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이나 또 지역사회, 기업, 또 유관기관들이 계속 정말 치밀하고 중장기를 다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잘 얼기설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기를 저도 몹시 원합니다. 심리적 접근법으로 그 심리 검사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도 안내를 드렸고 또 호흡법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라고도 말씀드렸고 또 다양한 그 어떤 위기로 가지 않고 조금 더 회복적인 방법, 적응적 방법으로 우울 있으신 분들은 내가 좀 더 음성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조금 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나에게 그럼 도움되는 친구, 도움되는 환경이 어디 있을까? 거기에서 조금 더 내가 적응적으로 살아가는 관계 맺고 그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그거 이외에 또 좋은 것이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것을 딱 이렇게 누군가에게 써본다든가 또 내가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을 해결해 본다든가 아니면 내가 나에게 소중한 어떤 타인과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 그 사람하고는 도대체 방법을 몰라서 어려웠는데 이것을 안전한 관계망 안에서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고 싶다. 이런 거에 많이 쓰이는 부분이 심리극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뭐 빈의자 기법이라든지 또 뭐 내가 할까 말까 하는 어떤 양가적인 그런 그 결정을 못 내리는 그런 상황 극을 해볼 수도 있고 또 내가 참 좋은 사람인데 주변에 지지 환경이 없을 때 이 심리극을 하는 함께 날 서로 돕는 협력 관계거든요. 그 안에서 지지적인 말과 칭찬과 이런 걸 샤워하듯이 좋은 말들을 들으면서 이게 결핍된 충족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충족해보는 경험 그런 것도 있고요. 서로 같은 비슷한 유사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공감하고 서로 나누고 또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나는 이런 걸로 성공해 봤어. 다 각자 실패한 측면도 있지만 성공한 측면을 갖고 있으니까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심리극 작업들이 실제로 저도 관계 맺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디치 연구소의 지경주 소장님이 하는 심리극인데요. 방송에 나오는 분만큼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으시다면 이런 좋은 방법들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교육을 하듯이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보고 듣고 말하고 라고 하는 그런 자살 예방 그 교육 및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그 공공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살 예방 지원 서비스는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1393도 있고 129에 최근에 강화된 109번이 있습니다. 이 109번이 마들렌 상담 전화, 자살 예방 상담 전화인데요. 마들렌이라는 건 마음을 들어주는 프렌드를 줄여서 마들렌이라고 해요. 그래서 109가 좋은 게 전화 통화도 되고 그냥 휴대폰에서 문자로 109 누르고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또 카톡에서 마들렌 그 채널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카톡 상담도 되고 다양한 채널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조금 더 마음 편한 방식으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살 예방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책임이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어려움을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게 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금기어가 아니고 서로 그런 경험들이 있었음을 서로 말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교육, 다양한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매체와 다양한 교육이 계속 만들어지고 또 실제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전문 기관에 의뢰해 주시면 다양한 방식의 것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OECD에서 그런 오명을 빨리 없애는 날이 내년, 내후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살기 위해서, 살아있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애쓴 우리 스스로도 토닥토닥 해주시고요. 우리 주변에 친구, 가족 분들에게 실망할 때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럽다고 화가 난다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뱉어지는 대로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왜 그랬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공감 능력을 발휘해서 정말 힘들었겠네 라고 한마디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분들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를 응원하면서 아트앤쿱에서 하는 자살 예방 교육을 끝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